네, 반갑습니다. 이제 3일째네요. 3일째. 그렇죠. 혹시 제가 올 줄 모르고 계신 분들 계셨어요? 저 보고 이상한 사람이 왔네. 자, 오늘은 공법 할 시간이죠. 자, 공법 할 시간인데 이제 오늘의 공법이 뭔가?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과정은 뭐 특별한 거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시기 위해서 뭔가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개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면 돼요, 안 돼요? 질문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 무조건. 11월, 12월은 무조건 질문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근데 우리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하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수용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봤다니까. 수용 모르시는 분. 우리가 공익사업을 할 때 강제적으로 땅을 사잖아. 내가 싫어도 내 땅만 뺏어가죠. 그게 수용이라고. 이거 대부분 들어보셨죠?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니까. 그래도 1차, 동차 당연히 당당하게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건 그건 죄예요. 저는 이제 공법을 강의할 거고 제 이름은 양규호입니다. 자, 1년 동안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은 잘 아실 텐데 우리 2차 과목 중에 이 공법 저하고 하시는 과목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공법 선생님이 제일 욕을 많이 먹어요. 시험을 치고 나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1차 과목은 1차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죠. 2차는 2차이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면서 얘는 양도 많고 문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껴버린다고. 다른 과목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씌워서 커버해가지고 합격을 하려는 이런 전략이라는 걸 자꾸 짠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안 하면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공부가 안 되지, 안 하면은. 그렇죠? 하면은 돼, 그냥. 하면 되는데 안 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니까 그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이 힘든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제가 요구하는 대로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지만이 1년 만에 수월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그렇게 하고요. 자, 저하고 공부하실 과목이 공법이에요. 공법 중에서도 부동산 공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부동산이란 말을 넣어서 부동산 공법.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일단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고. 공법이 뭔지. 우리 책을 보니까 그게 몇 페이지부터 공법이 나와요? 하여튼 거기 나와 얼핏 보니까 155페이지인가요? 여기부터 나오는데 거기부터 해서 저 뒤에 어디까지 있냐면 171페이지까지는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무슨 법학도도 아니고 이거 보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그냥 지쳐버려.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가 이제 처음 공부하니까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것 뿐이에요. 요거는 제가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모든 법은 제가 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법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법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용어에 대해서 절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법과 법률은 정확하게 동일하지가 않아요. 법과 법률은 동일하진 않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쓰는 법이라는 용어는 전부 법률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법 이렇게 하면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률이라는 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지.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우리는 법률 이렇게 불러요.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모든 법률은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크게 사법, 공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사법, 공법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거죠. 사법은 말 그대로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로울 사자.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사법이라고 그래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계약에 관해서 공부하실 텐데 그렇게
우리가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 뭔가가 문제가 발생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아시겠죠? 등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거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사법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아시겠죠? 가장 대표적인 법이 무슨 법이라고? 민법이지요. 민법. 민법은 전부 우리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예요? 공법이죠. 공법은 개인이 아니고 누가 개입을 한다고? 국가. 국가하고 우리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국가와 개인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죠. 그럼 국가는 우리한테 뭐를 한다고요?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우리한테 명령하는 관계예요. 국가는 우리한테 명령합니다. 마스크 써라. 앞으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물리겠다. 국가가 명령한다니까. 여기 앞에 노란색 건데 주차하지 마라. 아시겠죠? 이 국가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가가 하는 명령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뭐를 해야 돼? 복종을 해야 돼. 복종. 만약에 국가가 명령하는데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종하지 않아. 우리한테 처벌이 들어옵니다. 각종 행정처벌이 들어와요. 이게 공법이에요. 그러면 공법이 뭐예요? 그러면 국가가 우리 국민들, 개인들한테 뭔가를 간섭을 하는 법이 우리 공법이에요. 간섭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게 좋아? 적게 하는 게 좋죠. 그러면 국가가 간섭을 적게 하면 그게 자유가 중시되는 국가예요. 너무 자유가 중시돼 버리면 어떻게 돼? 자유방임주의가 돼버려. 그러면 질서가 없어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개인들을 국가가 뭐 한다고? 구속을 하는 거야. 구속을 지나치게 하면 뭐가 돼버려?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걸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이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국가의 이익을 너무 우선시한다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된다?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리고 개인의 이익을 너무 중시해버린다 그러면 자유방임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요? 우리는 여기야. 응? 생각 안 해봤죠? 생각 안 해보셨잖아. 우리는 딱 요거예요. 라고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쪽으로 치우치니까 우리는 뭐라 한다고?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니까 시장이 파괴가 되고 이런 식의 얘기하죠. 그거예요. 그래서 개념 차이. 우리가 어떤 정부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요렇게 이제 그래서 파가 나눠져 싸우잖아.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게 공법이고 뭐다. 요게 요쪽으로 가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다.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서 공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북한이겠지. 북한. 3대가 세습하면서 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 공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죠. 거기는 개인의 자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국가가 주도하는 거예요. 국가가. 자, 그렇습니다. 이제 공법이란 개념이 조금 이제 이해는 가리라고 봅니다. 국가가 우리한테 뭔가를 명령하고 규제를 하고, 그죠? 뭔가를 자꾸 제한을 해요. 제한을 해. 이게 공법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를 공부할까? 국가가 우리한테 도대체 뭐를 명령하고 규제하는가? 이걸 공부하시는 게 우리 시험의 내용입니다. 국가가 우리한테 뭐를 규제를 하는가?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우리한테 뭔가 규제하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뭐 때문에 국가가 우리한테 규제를 할까? 즉 공법의 목적입니다. 공법의 목적은 개인의 목적일까요? 공익일까요?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길게 적으면 공공 복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은 목적이 뭐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뭐를 한다? 규제를 한다. 이게 공법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무슨 법인지는 몰라. 좀 있으면 이런 말 들어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률의 목적이 뭐다? 공공복리가 목적입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뭐 한다? 뭔가를 규제를 한다. 아시겠죠? 규제를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우리 국토에 관해서 계획을 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 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여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없다.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없다. 계획을 딱 만들어 놓고 야 여기 맞춰서 해. 이게 이 법이에요. 그럼 국가가 우리한테 규제를 하는데 규제하는 방법이 뭐다?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최종 목적은 뭔데? 공공복리지. 맞지요? 나중에 뒤에 가면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어. 건축법 왜 만들었어? 공공복리를 위해서 만든 거야. 공공복리를 위해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때 안전하게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응? 건물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비를 제대로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지요? 공법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응?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한 번만 들으면 아는 얘기를 어디 시험에 내겠냐고 안 되지. 과거에는 법의 목적도 한 번씩 냈어요. 과거에는 법이 처음 만들어지죠. 처음 제정이 되면은 그 법의 목적도 한 번씩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제는 목적 자체는 공공복리다. 뭐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이건 공법 얘기고. 그럼 아까 제가 뭐 마스크를 써라, 주차를 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규제하는 법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이름의 법률들이 많아. 여러 수천 가지가 된다. 뭐 2천 몇백 가지 된다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거 세본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공공복리 목적으로 하는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법을 전부 묶어서 뭐라 부른다고? 공법으로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 법은 없는 거야. 보세요. 여기 남자분이 계시고 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여자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이쪽으로 딱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 여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신 분들은 여자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국가가 개입된 이런 법률들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 부르자 앞으로 공법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개입되지 않고 우리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을 묶어서 뭐라 불러? 사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사법도 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아시죠? 그럼 상법 우리가 뭐 공부는 안 하셨지만 상법은 사법일까 공법일까? 자, 상법은 참고로 상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거거든. 국가하고 상거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과 개인이 하는 거지. 이거 사법이잖아. 자, 이제 사법과 공법은 구분이 됐어요. 뭐 시험에 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시고자 하는 건 부동산 공법이죠. 공법이 공공복리를 위한 법이라면 앞에 부동산이라는 말을 붙이면 부동산에 관해서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뭔가를 우리한테 규제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부동산에 관해서 규제하는 법.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 공법이란 법은 없어요. 부동산과 관련한 공법 이런 뜻이지. 부동산과 관련해서 공공복리 목적으로 뭔가를 규제를 한다.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이것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부동산이 뭐냐? 우리가 민법 시간에 부동산을 공부합니다. 학개론 시간에도 공부를 하셨나 모르겠네. 부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위에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있죠. 정착물. 토지에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 정착되어 있는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이잖아. 건물. 우리 이제 공법에서는 그걸 건물을 건축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은 건축물이에요. 그럼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다루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대부분 뭐다? 건축물 얘기예요. 토지하고 건축물 요거. 그럼 요걸 부동산이라고 하면 여기에 관련된 공법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부동산 공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 토지와 관련된 공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예, 건축물에 관계된 공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또 다시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토지에 대해서 공공복리 목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거죠. 토지에 대해서. 여기 땅이 있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토지공법이야. 응? 그럼 건축물 공법은 뭘까? 건축물에 관해서 규제를 한다는 거지. 건축물에 관해서. 건축물에 관해서 건물을 지을 때 적어도 이런 기준은 갖춰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 공자는 공법, 실제로 건물을 짓는 기술적인 공법이 아니에요. 기술적인 공법이 아니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런 기준을 갖춰야 된다는 게 그게 공법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관련된 공법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토지와 관련된 것만 해도 한 120여 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6가지 법률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공법 중에 우리가 공부하시는 건 딸랑 6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공법을 공부하셨다고 공법에 박사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박사는 많이 하는 걸까요? 깊이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건 이게 한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 박사는 깊이 하는 거야. 한 분야에서 깊이 알지. 내가 아는 분야는 깊이 알지만 다른 분야는 몰라.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공부하는 부분은 잘 알지만은 내가 뭐 공부 안 하는 부분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공법에 관해서 다 아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자기가 아는 부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6가지 법률을 열심히 하시면 돼. 그 법률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들이기 때문에 그 법률들을 잘 공부를 하시면 다른 법률을 우리가 내 스스로도 법조문을 찾아보고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법률들이에요. 그래서 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제가 과목을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소개를 시켜 드리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올해도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어땠다, 뭐 어려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공법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실제로 어렵지? 실제로 어려워요. 실제로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해마다 어려워요. 근데 시험 치면 맨날 사람들은 반응이 올해 특별히 어려웠다는 걸 이렇게 자꾸 이게 느낌을 가져. 근데 그건 작년에도 그랬고 저작년에도 매년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어려운데 그렇게 뭐 평이했다. 또 그 내년에 시험 치죠. 내년이 또 특별히 어려운 거야. 그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공법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고득점을 하기가 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뭐 그것도 맞고. 근데 올해 말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제 밴드에 보시면 80점, 90점 받은 사람 많아요. 공법을. 그러면 80점, 90점 받았다고 글이 올라온단 말이지. 그러면 다 이 점수를 못 받는 사람 뭐라 한다고? 미쳤어. 공법을 왜 그 점수를 받아? 적당하게 해서 50점 받고 중개사법 90점 받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배분을 잘못한 거다. 미련하게 공부한 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중개사법이 예를 들어 봅니다. 중개사법을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얘는 양이 적어요.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수월한가? 모르겠어. 제 생각에는 수월한 것도 아니야. 뭐 글자 말도 안 되는 거 막 두 문자 따가지고 외우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수월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외워도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수월한 것도 아니야. 자, 이 두 가지를 과목을 비교해 봅시다. 2차 과목 중에서. 얘는 그야말로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디에 나올지를 감을 잡기가 힘들다. 요즘에. 얘는 공부를 전부 다 해도 이거 10분 1도 안 된다. 전 범위를 다 해버려도 그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열심히 해가지고 얘는 과락만 면하고 토플 시험 되잖아. 평균 60만 나오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를 공부를 안 하면 얘는 안 된다는 거야. 과락을 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 자, 보세요. 사식 문제가 나오죠. 우리는 몇 점 받기를 원해?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 공법 과락만 면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럼 50점만 받기를 원한다 칩시다. 50점 받으려면 몇 개 맞춰야 돼? 20개 맞춰야죠. 그럼 이론적으로 몇 개는 몰라도 돼? 20개는 몰라도 되죠. 시험 문제를 받았어. 20문제는 안 배운 데서 나왔어. 20문제는 배운 데서 나왔어. 자, 시험 평을 해보세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난리가 나지. 생각을 해보세요. 사식 문제 중에 20문제가 안 배운 데서 나온 거야. 아, 그럼 나는 본래 20문제만 맞출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50점 받으면 되니까 문제 제대로 나왔어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 난리가 난다니까.
한 10문제만 안 배운 게 나와봐. 어려운 게 나왔다고 난리가 나요. 근데 공부할 때는 뭐라 한다고? 20개만 맞추면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와 실제 공부하는 내용하고 목표가 달라요. 저기 이해가 갑니까?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한다니까. 절반만 맞추면 된다고. 난 나머지 20개는 찍지 뭐. 찍어가지고 한 몇 개 맞추고. 그럼 60점 되는데. 얼마나 좋은 전략이야. 시험 문제 딱 받아보니까 20개가 안 배운 데서 나왔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때는. 공부는 하기 싫고요. 실제로 받아보면 문제는 다 배운 데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과목이 뭐다? 그게 공법이에요. 그게 안 되는 과목이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법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법이라는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재료가 엄청나게 널려 있어. 재료는 무한대로 널려 있어. 이 어디서 시험에 나올지 몰라. 그럼 이 재료를 내가 주워 담아야 돼. 자, 어떤 사람은 트럭을 갖고 가. 트럭을 갖고 가서 재료를 담아. 어떤 사람은 광주리라고 합니까? 일본 말로 소쿠리를 들고 가. 어떤 사람은 그냥 가. 호주머니가 있는 옷을 입고 가. 어떤 사람은 주머니도 없어. 자, 재료를 주워 담습니다. 이 사람은 트럭에 싣고요. 이 사람은 소쿠리에 싣고요. 이 사람은 호주머니에 넣고 손에도 쥐고. 그냥 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두 손에 쥐고 발만 동동 구르는 거야. 이것만 쥐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런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트럭을 하나 끌고 가야지. 그 트럭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기초가 돼야 돼. 튼튼하게 기초를 잡아놓고 나중에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내 능력과 집어넣으면 돼.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 그런데 우리는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내용을 집어넣으면 기초가 부서져 버려. 막 흩어져 버려. 집어넣으면 부서지고 하니까 나중에 어디에서 나온 내용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외워. 무조건 외웠는데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포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기초를 잘 닦아야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 11월, 12월 과정이에요. 그리고 1, 2월 과정.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11월, 12월, 1월, 2월 과정을 시험 칠 때까지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가지고 공법 어렵다 그러면 안 돼. 자, 나중에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6가지 과목에 이제 교수님들 들어오실 텐데요. 공법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법 열심히 하세요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왜 저는 열심히 하라고 할까? 저 과목이니까. 그럼 다른 교수님들 뭐라고 그래? 공법 선생님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던데요. 그러면 지 과목이니까 열심히 하라 그러지. 열심히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법 열심히 하면 떨어져. 공법 공부하면 떨어져.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 진짜 안 해.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공법 점수가 80점, 90점 나온 사람이 많았는데 작년에 분위기가 어땠느냐면요. 유난히도 특정 과목 2차 과목 1차 과목에서 얘기하면은 그래도 이해가 가. 2차 과목에서 자기 과목도 아닌데 2차 과목에서 공법하면 떨어진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법 조금만 대충 해서 가랑 매나라고 중개사법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수강생들은 그 말을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 믿고 싶지. 왜? 공법해도 안 되거든. 믿고 싶은 거야. 그 말이 맞네. 뭐하라고 이 어려운 걸 열심히 해. 저 쉬운 것 좀 해가지고 덮어 씌우지. 그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이런 거 이해가요? 아, 우리 뉴스 봐도 그렇잖아. 내가 믿고 싶은 뉴스가 나오면 뚫어지게 봐. 응? 내가 지금 싫어하는 그 뉴스가 나오면은 보기 싫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싶은 거야. 공법 선생님 열심히 하라는 말 믿고 싶어? 안 믿고 싶어? 안 믿고 싶어. 지 과목이니까 열심히 하라 그러지. 공부를 안 해. 3, 4, 5, 6 심화과정 들어가죠. 안 돼 공부가. 공부 자체가 안 된다니까. 공부 자체가. 근데 무슨 시험을 줘? 배운 내용이 나와도 못 맞출 판인데. 안 배운 내용이 섞여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맞춰? 민법 같은 게 민법이나 결혼도 요번에 보니까 뭐 똑같은 내용을 살짝 돌려놓으니까는 또 막 어렵다고 난리치는데. 그러니까 배운 것도 어렵다고 난리치는데 안 배운 게 섞여 나오는데 어떻게 맞추겠냐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다? 실컷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유가 뭐야?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열심히 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수업만 열심히 따라오세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따라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왜? 중간에 다 넘어가. 그런 말에. 왜? 힘들거든. 뭐든지 하다 보면은 힘든 고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야. 근데 그 고비를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고비를 돌아가려고 한다니까. 고비를 피해가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면 됩니다. 그냥 따라오면. 그러면 합격하시는 거야. 자, 6개 중에 토지와 관련된 공법이 4개가 있고요.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을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를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뭘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 법률이 뭐가 있느냐를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책에 그 목차가 나와 있나? 우리 책에 보시면은 그 페이지는 안 나와 있고 맨 앞에 156페이지 앞에 보면은 부동산 공법 체계 가지고 나와져 있죠. 예, 그 부분에 파란색, 그 초록 색깔인가요? 파란 색깔이죠. 그 파란 색깔 돼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토지와 관련된 공법은 총 4가지를 공부하시게 되는데 그 4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 자, 국토의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 이름이 뭐다? 한번 읽어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우리가 공부하시는 부동산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공법입니다. 이 법률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이 법률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법률에서 분가를 한 법률이 2개가 있어요. 분가. 물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2개를 우리 시험 이제 범위에 들어가는 거 2개 얘기합니다. 그 법률이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자, 먼저 제 얘기 들어보세요. 분가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커서 살림을 따로 나가는 거죠. 집으로 따로 나가기. 그게 분가야. 그게 분가라는 얘기는 그럼 본래 이 2가지 법률은 이 법률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 법률의 내용이고 한 집안 식구였는데 너무 이게 이제 전문화되고 복잡해지게 된 거예요. 이 2가지 내용이. 그래서 법을 아예 따로 만들어서 내보내버렸어.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뭘 이해할 수 있다? 요 3가지는 한 집안 식구입니다. 비슷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비슷하지. 그러면 얘를 여기서 분가했으니까 이 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엄마법이라고 불러요. 모법.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 얘 2개를 자법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비슷하긴 비슷한데 자식이 만약에 분가를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생활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좀 달라져요?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야. 아니 한 집에 살 때는 아침에 몇 시 되면 일어나 밥 먹어 이렇게 내가 같이 움직이는데 따로 살다 보니까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어떻다고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공법 공부하면서 또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헷갈려 죽겠다. 어느 집 놈인지 모르겠다.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여긴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는 요 3가지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반드시 3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는데 여기는 이렇네. 여기는 이렇네 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비교를 하려면은 요거 공부하실 때 요게 생각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 비교를 하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해? 얘 공부할 때 얘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얘 공부할 때 얘가 생각이 안 나. 자, 1, 2월까지는
1, 2월까지는 얘 공부하고 얘 공부하면은 이게 같은 내용인지를 몰라요. 같은 내용인지를 모르고 그냥 공부해요. 같은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편안해 안 해? 아주 편안하지. 그런데 3, 4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 생각이 나 한 번씩. 이거 공부하면 어디서 한번 봤는데? 라는 생각이 언뜻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때부터는 내용이 섞여. 내용이 섞여가지고 어느 집안 놈인지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미치려고 하는 게 3, 4월 과정.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 내용입니다. 공부 안 하시는 분은 1년 내내 편해 그냥. 모르는데 뭐 저런 게 있는 줄 모르는데 뭐 이거 들으면 그냥 이것만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비교해 주잖아요. 여기 있는 거 있었죠. 여기는 이런 데 이야기하면요. 짜증 낸다니까. 아니 내 모르는 거 왜 자꾸 얘기하냐고. 그냥 요거 얘기만 해. 요거 얘기만. 요거 할 때는 요거 얘기만 해. 요거 얘기하지 마. 비교를 하게 되면 또 싫어해요.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근데 우리는 공부 안 되신 분들 쪽으로 쏠려버리면 그 해는 공부 점수가 안 나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쪽으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분위기가 가야 돼. 그렇게 하면은 제가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겠죠. 공부하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정리가 돼 가는데 이걸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시험 칠 때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자체가 몰라요. 그래서 공법은 영원히 정리가 안 되는 과목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좀 하자. 공법생이 제일 애먹어요. 공법생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고도 대우 못 받고 그죠? 그렇잖아요. 민법 개론은 어때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지가 알아서 열심히 해. 1차니까. 열심히 한다니까. 또 뭐 들어온 사람마다 또 민법에 또 이야기한다니까. 얼마나 좋아. 열심히 해서 따라오는데 따라오면 알아들으면 또 수업이 돼요. 근데 공법은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못 따라와. 못 따라오니까 수업이 안 돼. 그래 힘들어. 뭐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시면. 자, 그래서 이제 첫날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따라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 두 가지 법률에서 각각 6문제씩이 출제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6문제씩이 출제가 돼요. 그럼 우리는 요 말은 이해가 가시겠죠? 이 엄마법이 되어야 아들법이 정리가 됩니다. 이 법이 안 되면 이 아들법이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비슷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법률에서 2달 과정에서 거의 한 달 이상을 이 법률 한 개 가지고 공부를 한다. 2달 과정에서. 자, 그러면 이 법률은 딱 읽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토에 관해서 아까 명령과 규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토에 관해서 뭐를 한다는 거야? 계획을 짠다는 거죠. 우리 국토에 관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을 통해서 우리 국토를 뭐해라? 이용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계획이에요. 계획을 만들어서 토지 이용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난개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법률은 가장 큰 목적이 뭐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국토를 이용하자 하는 게 이 법이거든. 그럼 이 법은 나중에 뭐 공부해? 계획 공부한다니까. 어떤 계획을 만드는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률을 우리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우리 공법은 법률 이름이 되게 길잖아요. 이름이 길기 때문에 줄여서 부르는 거야.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계획법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더 줄여 부를 때는 국계법이라고 줄여 부를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알아들으면 돼.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도시개발법은 뭔지는 몰라도 도시를 뭐 한다는 거예요? 개발한다는 거지요. 이거 신도시 개발하는 거예요. 신도시 개발하는 법입니다. 물론 신도시 개발하는 법도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공부하시는 건 도시개발법입니다. 아시겠죠? 뭐 이거는 뭐 도개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개발법 이렇게 뭐 부를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도시 요 말이 어떻게 되느냐면 도시 환경, 주거 환경 이런 얘기예요. 도시 환경, 주거 환경을 뭐 한다? 정비한다.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을 뭐 한다고? 정비한다. 이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입니다. 도시 환경을 정비한다는 건 뭐 생각하시면 돼? 시내, 상업지역, 번화가 이런 지역이 노후화되고 재래시장이 노후화되고 이러면은 그걸 재개발하는 거 있죠.
그걸 도시환경 정비한다 그러고 주거환경은 주택지죠. 주택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면 다시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그럼 쉽게 말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법이다. 자, 요게 또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 요거 외에도 농지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농지법이 있어요. 농지법은 말 그대로 농지를 관리하는 법인데 요거는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농지법은 양은 되게 많아요. 양은 되게 많은데 문제가 두 문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지법을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지법은 대부분 찍는 걸로. 농지법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하면은 중개사법보다도 조문이 더 많아요. 한 과목보다도. 그런데 중개사법은 40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두 문제 나와. 어떻게 하겠냐고. 못하지. 우리가 민법도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죠. 민사특별법에 가면은 집합건물법, 뭐 가담법 해가지고 상가임대차, 주택임대 나오잖아요. 거기서 두 문제씩 한 문제씩 나온다고. 근데 그 민법 강의하시는 분들도 죽으려고 그래. 그 두 문제 한 문제 나오는 거 막 이렇게 강의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은 거의 나오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요. 농지법은 우리 공법은 나오는 범위가 안 정해져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40문제가 출제가 되면 한 두세 문제 빼고는 두세 문제 빼고는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법에 100점짜리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어떤 소양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공부가 어정쩡하게 되신 분들은 점수가 안 나오게끔 이렇게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농지법은 문제풀이 과정 가서 한번 보시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운이 좋으면 월요일 과정에서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건축물 관련 공법은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고 주택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여기서 7문제 각각 7문제씩이 출제가 됩니다. 자, 건축법 주택법은 뒤에 이제 강론에 가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러면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디라고요? 건축물이지.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주택법에 적용이 되는 대상은 뭘까요? 건축법은 건축물에 적용하는 법이라니까. 그럼 주택법은 뭐에 적용하는 법이야? 그럼 우리가 대답을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야, 주택에 대해 적용하지.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안 돼. 건축법은 건축물, 주택법은 뭐? 주택관이 적용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 주택은 건축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주택은 건축물이다 아니다? 주택은 건축물이다 아니다? 자, 밖에 나가서 길거리 지나가는 할머니를 붙잡고 물어봐요. 주택은 건축물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이게 미쳤나고 쳐다볼 거 아니야. 아이, 그럼 주택이 건축물이지 그러면 뭔데 그러면 건축물이지. 채소인가 그거 주택이. 응? 그러면 주택은 건축물이잖아. 그럼 주택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적용받는 주택하고요. 여기에 적용받는 주택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주택법에 적용받는 주택은 개인 집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집이에요. 아파트 단지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집을 한꺼번에 많이 짓는 거야. 30채 이상. 그러니까 집을 30채 이상 지을 때는 주택법으로 지어야 돼. 그러면 29채까지만 지으려면 무슨 법으로 지으면 돼? 건축법으로 지으면 돼요. 그런 차이라니까. 그러면 집을 한번 지어볼까요? 자,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주택을 건설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건축법과 주택법 뭐가 다를까요? 얘는 29채 가지고 30채인데 요 개념은 얘는
주택법원 앞에 이 말이 생략된 거예요. 분양이란 말이 생략된 거예요. 얘는 분양 목적이에요. 분양주택법이에요. 물론 주택법에 임대주택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아파트를 짓는데 그걸 분양할 거냐 임대할 거냐 하는 공급하는 방식의 차이지. 분양주택법하고 임대주택법은 어쨌든 분양이든 임대든 요거는 자기가 살려고 짓는 거 아니잖아. 여러 사람이 같이 살려고 짓는 거죠. 얘는 집을 많이 지으니까 집만 딸랑 지으면 안 되고요. 얘는 반드시 뒤에 부대시설하고 뭐하고 복리시설을 같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뭐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만 지어요. 경비실도 짓고 어린이 놀이터도 짓고 그죠? 뭐 운동시설도 짓고 막 짓죠. 그런 걸 같이 지어야 되는 그게 주택법이야. 그럼 이런 걸 갖추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많이 들죠. 건설비가 많이 들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5채, 40채 정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29채만 짓고 말까 40채를 지을까요? 이거 짓고 마는 거야. 이거 지으려면 이거 다 갖춰야 돼. 응? 그래서 웬만하면 건축법으로 짓고 싶어요. 근데 세대수가 많으면 당연히 뭐 주택법으로 가야지. 그 차이라니까. 그럼 건축법으로 지을 때는 집만 지으면 돼요? 부대복리 다 갖춰야 돼? 집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몇 세대 안 되는 빌라 가보면은 다른 거 없죠? 빌라만 똑 지어놨잖아. 거기 건축법으로 지은 거예요. 주택법으로 지으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편익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 게 그게 주택법이다. 그래 건축, 건설하는데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죠? 요것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혹시 우리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분양가 상한제, 뭐 투기과열지구니 조정대상 지역이니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러한 주택을 팔아먹을 때, 공급할 때 이 주택법으로 짓는 주택은요,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급 규칙을 전부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이런 건 주택법으로 짓는 주택에 해당하는 거지. 건축법으로 지은 집은 공급 규칙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건축법은 그냥 내 집이에요. 내 개인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럼 내 개인 집을 지어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내 집을 팔아먹을 때는 공급하는 규칙이 있을까 없을까? 규칙이 뭐가 있어? 내 마음이지. 누가 와가지고 야 집값이 너무 비싼데 정부에서 규제해요 안 해요? 우리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지금 301호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 시세가 한 2억 정도 해요. 근데 나는 2억 받기 싫어. 나는 10억 받을 거야. 난 10억 받을 거야. 10억에 써붙여놨어 밖에다가. 정부가 와가지고 막 뭐라 합니까? 벌금 때리고 이런 거 합니까? 내 맘이지. 내 10억 받겠다는데 안 팔릴 뿐이지. 그럼 무슨 상관이요? 건축법 지은 집은요 공급 규칙이라는 게 없어요.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그냥 밖에 현수막 걸어놓고 선착순 분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법으로 지은 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이 규칙이 정하는 대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야. 1순위, 2순위, 3순위 통장 확인하죠. 청약 가점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따져가지고 공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건축법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세요 하고 건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게 건축법이고요. 건축법은 분양하는 내용은 있다 없다? 없어요. 건축하는 내용만 있어. 그런데 주택법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야 된다 하는 건설하는 내용과 그리고 뭐 팔아먹을 때는 이렇게 공급해야 된다 하는 공급 내용, 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도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각종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청약저축 가입하지요. 종합저축 가입하잖아. 그런 거라든지 등등 이런 자금에 관한 내용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내용이 건설하는 부분하고 공급하는 부분이에요. 다행히 우리 시험은 요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건축법, 주택법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가지 법률을 우리가 앞으로 뭐 한다? 공부를 하실 거다.
건축물 공법이 어려울까요? 토지 공법이 어려울까요? 찍으세요. 자꾸 찍는 연습 많이 해야 돼. 토지 공법. 앞으로 우리 시험 치면은 많이 찍습니다. 많이 찍어야 돼. 찍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찍는 것도 용기가 없으면 못 찍는다니까. 찍는 것도 용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연습 많이 하시네. 요게 당연히 어렵죠. 요거는 요걸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얘는 암기사항이 많아. 단순 암기사항이 많아요. 근데 얘를 어려워하는 것은 얘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좀 해야 돼요. 무조건 외우면 안 돼. 우리 공법을 자꾸 단순 암기 과목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면 안 돼요. 정말로 이 토지 공법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정리해 나갈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수학 공식처럼 정리하다 보니까 또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어. 내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수학을 싫어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내가 수학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학 공식처럼 정리하면 암기할 내용이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 근데 그 공식을 1년 내내 기억을 안 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번 시간은 부동산 공법이 뭔가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부동산 공법 중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실 6가지 법률이 이렇게 있다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 이제 건축 자재 재료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실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